네, 전일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시하며 터닝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024년이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 유가 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이 빨간불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일주일 동안 2,39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보였고요. 오늘 그 안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000가지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2% 가까운 급등세인데 오늘 시원하게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급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양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거래량, 거래 대금이 굉장히 한산하고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눌렸다 보니까 정말 적은 매수세로 급등하는 장면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캐리하고 있는,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네요. 기관은 정말 적습니다. 25억 원 매수 우위. 자, 종목별로 체크하겠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종목이죠. 유한양행, 알테오젠,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한양행은 내년에 레이저 티닙에 대한 판매 기대감까지 좀 더해진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오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는 1,000억 원대로 확인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대장주죠. 지금 뭐 공장이 모자랄 정도다. 계속해서 문의가 쇄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그 호재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호재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많이 눌렸을까? 이제 슬슬 담아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시죠. 기관 순매수도 유한양행, 셀트리온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반도체의 하방을 지지해줬던 게 바로 기관 연기금 쪽의 순매수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기관이 계속해서 바닥을 받쳐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계속 좀 힘있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밸류업 종목들 계속 눈에 띄는데 뭐 하나금융지주나 현대차 같은 종목 기관 순매수 자리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새롭게 장식하려면 우리 포트를 어떻게 새롭게 바꿔야 하는지 섹터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변화해서 가져가야 하는지 터닝포인트 시간 통해서 알아보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외인 기관의 폭풍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전부 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 리포트 나온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두 자릿대 급등을 보여주는데요. 바이오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사실 지난주 26일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 다 빠지고 나면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시선이 사실 여의도 쪽에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실제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아하니 2025년도에 첫 번째 주도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금요일 날 오후 브리핑 때 만든 건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네. 신약 상업화 성과가 있느냐, 비만 치료제는
경구용, 지속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 뭐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지, 임상 데이터는 잘 나왔는지 등등의 이슈를 다 확인하고 거르고 걸러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어떤 종목에 갈까가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통해서 그 힌트에 대한 답이 좀 나왔습니까? 뭐 정리 너무 잘해 두셔가지고 네.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만 해도 아, 예.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제 하반기 때 들어서면서 그 바이오 섹터 자체가 조금 잘 갔어요. 9월달에 금리 인하 딱 시작하고 나서 9월달, 10월달 보면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1월, 12월 넘어가면서 분명히 조정은 한번 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어느 정도 거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때는 다시 조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벤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에 JP 모간 헬스케어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이 또 보인다라는 거. 그다음에 항상 매년 초가 되면은 그 해 주도 섹터가 뭐가 될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바이오가 주도 섹터에서 빠진다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네. 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나오는 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그대로 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이 순매수가 왜 바이오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은 이루어진 섹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금융,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살아나려면 뭐 캐즘이라는 구간들도 있고요. 뭐 ESS가 최근 들어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조짐은 보이지만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2차 전지 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아직 뭐 대중관세 포함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있고요.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고 오늘 뭐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눈치 볼 건 조금 많다라는 게 조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프로그램 매수나 아니면 저가 매력이 보이는 거는 아직은 바이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 넘어가 봐야 뭐 정확한 조금 스케줄이나 뭐 네. 주도주로 얼마나 큰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는 사실은 내년이 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는 게 제약바이오라는 제약바이오다. 거죠. 그나마 걸리는 게 없다. 걸리는 게 없다. 네. 그 안에서 뭐 눈여겨보시는 섹터도 있습니까? 지금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는 1번은 사실은 상업화 성과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안 그래도 그 JP모건 헬스케어 할 때도 보면은 주로 나가는 회사들이 사실은 그 바로 전회까지는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나가는 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예요. 네. 근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어찌됐건 또 오늘 외국인 순매수에 보면 들어가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빠져 있지만 최근에 그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CDMO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항상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 또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업화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한양행, 알테오젠, SK바이오팜, 그다음에 한미약품, 종근당 이런 친구들인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되면 조금 더 이 그 진행 상황이 조금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AI에 대한 그 뭐 기술 숙련도도 많이 좋아졌고, 최근에 하반기 때도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섹터 중에 항상 바이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뭐 계산하는 거나 등등등이나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뭐 굉장히 빨리 임상 결과도 나오고 좋은 약물도 빨리 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화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라는 관점까지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핫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은 뭐 뇌 쪽에도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임상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아마 비만 치료제 쪽도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상업화 성과 기대되는 종목들과 비만 치료제 쪽 살펴주셨고, 사실 하나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네. 내년 전망에서 점도표만 봐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겠습니까? 상단 제한이요. 저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된 이유가 대부분 여기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라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까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앞에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옥석 가리기, 그 안에서 가래들만 갑니다. 작년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을 보시더라도 제약바이오가 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특정 기업, 그러니까 그냥 비만 치료제 제품군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나머지는 별로였거든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이 안에서는 따로따로 움직일 거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결론은 내리는 횟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지만 내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 트럼프라고 봐요. 어찌됐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물가인데, 여러 가지 관세 얘기들 나오고 다른 얘기들까지 뭐 다 포함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그래도 굉장히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고요. 근데 상반기 아마 1월 달 지나가고 3, 4월 달쯤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잡히고 안 잡히고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물가는 잘 잡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말이 이제 2번인 거지 뭐 하반기 넘어갈 때쯤 되면 저희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그렇죠.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한 것들은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전까지 뭐 네. 소비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좀 잘 체크하면서 제약바이오는 투자하면 좋겠네요. 네. 2025년도에 이렇게나 임상 결과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추려서 이것도 제가 네. 만든 건데, 사실 그 제일 이제 주목도가 높은 게 기술 플랫폼 쪽이거든요. 맞아요. 내년에도 과연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GI 이노베이션, ABL 바이오, 브리짓 바이오테라퓨틱스도 있고, 뭐 한올 바이오파마처럼 지금 뭐 인뮤노반트랑 같이 손을 네. 잡고 있는 기업도 임상 3상 지금 신청 완료했다고 하고, 이쪽에서 좀 전체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실효성이 높은 기업,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느 쪽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전한 걸 조금 좋아해서, 네.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GLP-1 수용체 관련해서 뭐 임상 1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가장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가 조금 각광을 많이 더 받고 있죠. 안 그래도 셀트리온이 잘하는데 미국 쪽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을 어찌됐건 이번 행정부에서 또 한 번 손을 댈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이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뭐 혜택을 보시는 그 미국 시민권자들이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이쪽에도 손을 댈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시밀러 쪽은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FDA 승인 목록 중에 보면은 비만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가 또 이번에 또 승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에 조금 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네. CDMO 쪽에서의 강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네. 셀트리온은 이제 뭐 진펜트라 매출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뭐 획득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 네. CDMO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찌됐건 뭐 1조 5천억 투자해서 CDMO 공장도 20만 리터 증설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그래도 연말에 통 크게 배당 정책도 제대로 했잖아요. 네. 돈도 주고 주식도 주고. 근데 이제 아마 이 환경 자체가 올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꾸준하게 아마 뭐 친환경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저는 셀트리온의 기대감이 훨씬 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성장성 기대감이군요.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해주셨고요. 내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가장 큰 일정이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식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를 보고 이제
그 세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하는지 요 일정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대부분 세론인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주변에 워낙 불확실한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럴 때는 탄력을 꾸준하게 받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전에 세론 하는 게 요즘의 시계열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한 1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까지는 세론을 하시는 게 조금 나은데 이번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는 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인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롯데바이오로직스나 그 아래 뭐 온코닉 테라퓨릭스, DNX, MVX 뭐 이런 애들도 지금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애들보다는 작은 애들 조금 많이 변동성이 있어서 상승을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론을 대비해서 미리 매매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새로운 포지션으로 보고 계시고 유의해서 볼 만한 종목들은 유의하자. 마지막으로 다음 반도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가 상승이 뭐 그렇게 시원한 건 아닙니다만 반도체는 걱정이 많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번 분기 실적은 뭐 거의 쇼크 수준이고 오히려 반도체만 떼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잘 나올 것이다. 이제는 HBM4가 승부처가 될 거고 내년에는요. 반도체에 대한 2025년도의 상반기의 시선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상반기는 여전히 3E에 대한 겁니다. 3 12단이 어디까지 갈 거냐. SK가 여전히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얼마나 MS를 가져갈 거냐가 조금 발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위아래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상반기 그게 3, 12단이 끝나고 나면 HBM4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HBM4는 언제 출시를 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26년도로 지금 현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HBM4 관련해서 경쟁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마 상반기 때 끝내야 될 거고요. 상반기 때 끝내려면 못해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는 테스트를 하는 물량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때는 3 납품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4에 대한 가시성, 이거에 따라서 주가는 좀 위아래로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뭐 삼성전자가 더 우세하다, SK하이닉스가 더 우세하다를 점칠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가 물량을 적게 가져가면 SK하이닉스 주가는 많이 갈 거고요. 반대로 물량을 여기서 조금 가져간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정고점을 뚫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에 더 많이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중간중간에 어떤 경쟁 구도가 일어나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는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삼성전자가 그 리포트를 보시면은 목표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나온 것도 지금 75,000원 하향 조정됐고 뭐 유진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 하향을 했습니다. 맞아요. 가장 낮은 것이 저기 6만 원대 JP모건 측에서 나온 리포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보면은 가격적 메리트는 있다라고 다 나오긴 하거든요. 투자액은 다 매수예요 또. 목표 주가는 하향해도.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정해 놓는 거죠. 이 상단을 뚫을 만한 기술력 니네 가지고 있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화두일 거고요. 삼성전자 항상 1월 달에 시작이 되면 그 해 우리 어떻게 할 거야라는 포부를 많이 밝힙니다. 근데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저는 사실은 제일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잘 되고 있어라는 거랑 노력하고 있어라는 건 사실은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잘하고 있어라는 뉘앙스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의외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또 다시 바뀌어서 중립이나 상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의견이 계속 또 바뀌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의도에서 이런 시선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안 사면 이제 바닥 찍었고 오를 날만 남았다. 이런 뭔가 밈 같은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니 진짜로 이제는 매수 기회가 아닌가. 참 애매하네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박스에 조금 오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 박스를 뚫을 만한 거는
우리의 기대감과 삼성전자가 얼마나 진짜 실제로 움직이는가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희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어찌됐건 아직은 엔비디아고요. 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 2, 8단과 12단에 대한 게 상반기 때 나올 거니까. 그래서 빠르면 저는 1, 2월 중으로는 엔비디아 쪽에서 결론은 나올 거는 같아요. 예, 그러면 이때 만약에 안 좋은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사실 또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가장 싸게 사는 구간은 저는 그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아직은 지금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고. 관망하자. 네, 차라리 그리고 그때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제일 싼 거고요. 되더라도 그때부터는 이 박스를 탈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주가 상승도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그럼 지금 사모아야 돼라는 거보다는 그 결과 보고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건호 대표님께는 삼성전자와 네. 하이닉스에 대한 대답이 좀 많이 나왔네요. 지금은 보지 말자. 사실 그 내년에 HBM 말고 이제 새롭게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나온 섹터가 지금 에이직 반도체잖아요. 맞춤형 네. 반도체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뭐 마벨이나 브로드컴 같은 이 설계 협력사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예 판도가 바뀌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서로의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완전 맞춤형으로 해서 갈 거냐, 아니면은 이 안에서도 상용화 버전을 만들어서 또 갈 거냐를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의 방향성은 언제쯤 결정되느냐를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뭐 이렇게 한다 만다라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요. 메인 주도가 다품종 소량이냐, 아니면 상용화냐, 상용품이냐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그래도 26년, 27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내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섹터이기는 하다.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최근에 AI 소프트 관련된 ETF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이게 대부분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하고 계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비중이 더 높은 게 세일즈포스, 오라클, 서비스나우 이런 애들이 훨씬 그 ETF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AI의 하드웨어는 많이 깔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는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최근에 그래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가 그래도 수급이 뭐 찔끔찔끔 사실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AI 관련해서 네이버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AI 비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AI 관련된 프로그램 얘기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쪽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대장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고, 뭐 한글과 컴퓨터도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 때 계속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창출 구조를 가지고 맞아요.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겠네요. AI 쪽까지 알아봤습니다. FI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